네, 그러면 지금부터 대학과 지자체 그리고 지역의 NGO 또는 이주민 지원단체와 함께하는 월곡동 고려인마을 사랑방 좌담의 5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면 이 사랑방 좌담에는 2021년 12월 21일 첫 번째 월곡동의 과거 역사 미래에 대한 마을 형성에 대한 선주민들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두 번째는 2022년 1월 4일에 월곡동에 새롭게 터를 잡은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세 번째는 월곡동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 활동 및 봉사 활동을 하시는 관계자분들의 말씀을 들었고, 네 번째, 지난 2월 8일에는 월곡동에서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선주민과 이주민들의 자영업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5번째는 월곡동에 새로운 터를 잡은 이주민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형성하게 된 또 마을의 경관 변화나 다문화 내용들을 중심으로 선주민과 이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한다는 의미로 아마 이거 방송을 지금 계속 저희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나가기 때문에 박수를 치면서 시작을. 자, 그럼 이하 진행은 저희 전남대 대학원 디아스포라 협동과정의 주임 교수님이서 글로벌 디아스포라 연구소 소장님이신 김경학 교수님께서 자작을 맡아서 5번째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경학 교수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행사가 5회차인데요. 이제 2번 남은 것 같습니다. 2번은 아이들 교육에 관련돼가지고 다음번에는 아마 선생님들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모시고 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아이들 데리고 할 건데, 지난번에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모시고 또 이주민 자영업 하시는 분들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 소위 말하는 선주민 자영업 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좋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의외로 제가 놀란 게 상당히 한국인 자영업 하시는 그 선주민 분들이 상당히 깨어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여기 원래 여기서 태어난다든지 여기서 살기는 오래 살았지만 그래도 30년, 60년 산 건 아니더라도 홍교회랑 같이 60년 살았다든지 또 30년 막 여기 적응되면서 들어오신 분들 아니고 한 10년 정도 되신 분들, 전 조금 더 되신 분들, 이분들도 사실은 한국인이지만 다른 지역에 있다가 월곡동으로 이주했다는 의미로 자기들도 이주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들보다는 조금 더 늦게 오신 분들이 지금 여기 고려인들이라든지 다른 이주민들이 계신 거니까 다 이주민이고 빠르고 늦은 차이뿐이 없는데, 우리가 그거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누군 이주민이고 누군 또 여기 한국인으로서 선주민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않고, 함께 잘 이주민으로서 공생하는 게 낫다, 평생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를 또 하셔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월곡동이 이제 문화경관이라는 표현이 얼른 보면은 이제 주택 경관을 표현하는 줄 알아요. 누가 오더라도 야 여기 정말 완둥춤이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문화경관이라 한다면 와가지고 느끼기에 여기 고려인들이 많이 산다고 워낙 많이 알려져 있고 고려인마을이라고, 근데 실제로 강주분들도 아직도 고려인마을 잘 몰라요. 많은 분들이 몰라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이제 일부러 이춘영 목사하고 손길이 닿는 나눔 방송을 아침에 가는 멤버들은 알아도 일반적으로 고려인들이 산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언론에서 들어서는 아는데, 일부러 이제 아는 분들이 와가지고 옛날에는 최소한, 요즘에는 건물들도 아까 우리 김 대표님께서 페인트 칠도 해주셔가지고 저기 디자인도 예쁘게 해가지고 여기 좀 약간의 이국적인,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엑소틱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이국적인 냄새를 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와요. 고려인들이 뭔가 낯선 문화를 만나고 싶어도 오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 밋밋하니까 제가
몇 년 전인데 그 우리 김 대표님이 하시기 전에 몇 년 전인데 부경대학교 학생들이 제가 쓴 논문을 믿고 전화를 했어요. 와가지고 교수님 우리 무슨 과제 일환으로 고려인 마을을 탐방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교수님 좀 안내해 주실 수 있냐 해서 그러자 하고 5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좀 데리고 가자겠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다 실망하는 눈빛인 거야. 전부 다 개인 주택 2층짜리 있고 이러니까 실망해가지고 선생님 근데 그 고려인 마을에 오니까 아무도 그렇게 좋네요. 그래서 이 안에 고려인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을 만나야지 고려인들이 어떤 분이고 뭐 그분들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이야기 듣는다니까 그러냐고 하면서 아마 식당에도 밥만 먹을 것 같습니다. 식당에도 그나마 좀 약간 그걸 맛있다고를 뭐 샤슬릭 같은 것들 맛있다고 하고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뒤에 좀 외형적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옛날 아동센터가 지금 종합지원센터 식으로 페인트 칠하나 칠해주고 또 거기다가 이제 GBS 방송국도 해놓고 그 뒤에 더 이제 크게 좀 볼거리를 만든 게 옆에 계시는 우리 김병학 관장님이 가져오신 여러 유물들 중에 일부가 전시가 되고 있고 유물 전시관이 만들어지고 옆에 벽화도 막 그려져 있고 이러니까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 뭐 이런 볼거리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경관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뭐 식당들, 러시아 간판들, 뭐 외국 간판들도 있어가지고 상가가 조성이 돼가지고 이런 좀 그런 것들이지. 근데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또 여기 뭐 해설사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마을 해설도 해주시고 막 이런 느낌으로 아 여기 정말 이주민들이 사는 곳이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이제는 조금은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 경관이라고 할 때는 그 문화라는 표현이 참 다양하게 여러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어떤 식으로 문화 경관이라고 하는 게 이 월북이동에서는 느껴지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문화적 가치 발견 뭐 이러니까 정말 무슨 논문 제목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여하신 우리 김병학 관장님 옆에 있는데 고려인 뭐 유물전시 관장님이 계시는 잘 아실 겁니다. 이 김병학 선생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아마 월곡동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고 또 여러 디자인 관련한 전문가로서 김봉국 대표님께서 또 참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이주문화연구소 서영숙 선생님 모셨고 그 다음에 송주영 문화탐방 해설사 월곡이동 팀장 하시면서 또 고려인마을 문화탐방 해설사 하시는 송주영 선생님 모셨고 이렇게 네 분 오늘 초대 스님 모시고 이 월곡동의 문화 경관의 변화라는 것은 뭘 의미하고 우리가 이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다양한 가치들이랄까요? 뭐 또는 다양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앉은 자리 순서로 우리 김병학 관장님 오신 뒤로 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 고려인 마을에서는 아마 1000분만 말을 얻을 정도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밋밋했던 게 가지고 있는 어떤 컨텐츠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2017년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하신 게 2016년 오셔서 27년부터 고려인 마을에 들어오신 거죠. 2016년인가? 그래가지고 조그만하게 1층짜리 그 사진만 붙여놨던 전시관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뒤로 점점점 여러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18년이 광기주 80주년이었던 17년이었던가요? 네. 17년 그때부터 아마 이 김병학 관장님이 가지고 있는 유물들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문화전당, 월곡동 동사무소 할 것 없이 여러 전시를 또 많이 했고 그때 많이 이용됐던 것 같고 그 뒤로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에 유물전시관이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뒤로는 더 볼거리가 만들어지고 또 이게 고려인들의 어떤 중앙시아는 아닌 것 같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고려인 역사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뭔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김병학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면서 아니 어떤 취지로 그러니까 물론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만 어떤 취지로 이런 이 뭡니까 이 역사 전시관이라고 하는 마음에는 안 들겠지만 아마 우리 김병 관장님은 이 역사 전시관이 코딱지만 하는 게 아니라 큰 역사적 박물관 같은 걸 해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한 15,000점 이상의 인물들이 분야별로 딱 전시가 되고 뭐 이런 것도 원하겠지만 사실 그게 안 돼서 지금 이런 형태라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역사 전시관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가지고 온 유물들이 이 월곡 이동의 어떤 그 문화적 경관의 변화를 가졌다면 어떤 것들을 가져왔을까요? 이제 경관의 변화라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먼저 외적으로 우리 시각적으로 보이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이야기하자면 어쨌거나 여기에 월곡 고려인 문화관 결 거기에 이제 중심 역할하는 고려인 역사관 전시관이 들어서면서 거기에 그 나름대로 거기에 상징할 고려인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조형물 또 이제 타인벽화하고 또 들어가는 입구 이 3.1운동 100주년 그 기념문 이제 그걸로 상징화해서 해놓은 게 지금 조그만 변화를 줬다면 줬을 수도 있겠죠. 이제 저도 아쉬운 것은 사실 이게 들어설 때 사실은 그 옆에 공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공터도 같이 원래 활용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지금 말하는 우리 유물 전시관 안에 있는 주민소통방 있죠. 주민소통방식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원래 이 월곡동에 지역 주민, 선주민과 이주민들이 들어와서 간담회도 하고 또 그 이주민들은 자기 작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소개도 하고 음식 문화 소개도 하고 또 어린이들은 이제 다문화 이주 과정의 자녀들은 모국어로 된 이제 동화책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연계해서 원래 한 예정이었는데 그게 건물 안전 진단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허물어버린 통에 이제 우리 월곡 고려 문화관에 조그만 방 하나에 이제 주민소통방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규모는 이제 더 축소가 됐죠. 더 작아졌는데 저는 이게 저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그 여러분들 그 보시는 그 상징적인 그 조형물 그 3.1운동 100주년이 그 기념문 있죠. 이건 굉장히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2019년에 3.1운동 100주년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고려인 항일운동 및 문화운동 자료 특별전을 광주시청에서 했었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그 사진을 공개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언론하고 학계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독립문도 그건 청나라의 사대를 그만두고 한다 해서 그 영음문을 헐고 세운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 항일 과정에서 세운 그 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은 그 독립문이나 이런 건 기록들은 더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완전한 증거 사진이 남아있는 이게 지금 유일한 것 같아요. 이것은 연해주에 있는 우수리스크에서 고려인들이 3.1운동 4주년을 기념해서 1923년 3월 1일에 3.1 독립운동 제4회 기념이라고 아예 그 붙여가지고 태극기를 달고 그 항일의제를 태우면서 이렇게 세운 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고려인을 그 상징하는 어떤 그 조형물로 그 우리 전시관이 컸으면은 그 입구에 그 문을 따로 하나 세워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아무래도 고려인들 이야기하게 되면 1937년에 강제이주 사건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고려인들의 그 디아스포라의 의미나 역사나 문화가 모든 게 달라져서 그래서 거기에 강제이주 열차 그 차량을 하나 또 거기 놓고 거기에 사실은 실물 전시를 하고 그것도 박물관으로 활용을 하고
또 하나는 고려인들이 강제주 돼가지고 처대에 이렇게 토굴집을 봐서 거기서 살면서 그 겨울을 지났으니까 그 토굴집도 하나 조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산 교육의 장으로 이렇게 마련을 하게 되면 관람객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볼거리를 제공해 주면서 튼실하게 우리 또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겠다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이제 여력이 없으니까 지금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옆에 타일을 하고 관계절차 모습을 형성을 했죠. 그리고 이제 입구는 이렇게 붙이는 식으로 소형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그 관람객들한테 많은 의미를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여기 해설사님들 계시는데 사실은 그 중요한 게 그 해석의 문제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그 의미를 우리 마을 해설사님들 충분히 알고 해설을 많이 해주시니까 많은 분들이 애착을 갖고 있고 지금 이걸로는 안 되겠다, 좀 더 키우자 이제 이런 여론들이 많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그만 그 어떻게 보면 연못에 조그만 돌을 하나 던졌지만 이 파문이 커지면서 좀 그런 운동으로 좀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식당이나 다른 어떤 상점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서도 그 뭐랄까요, 다른 데하고 이렇게 차별화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작긴 하지만 문화관이 들어서서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의 어떤 공간이나 이런 외형의 변화를 그래도 주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부족할 것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려 역사 유물 전시관이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아마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건 좀 더 이어서 이야기하긴 하고요. 이 사실 김병국 대표님은 아까 말씀하신 들어보니까 이 동네 분도 아니고 네. 다른 데 하시는데 도시재생 사업에 뭐 이러한 또 그 전에 도시재생 사업 시작하기 이전에도 지금 건물을 디자인하고 뭐 이런 데 참여하셨다는데 보통 김봉욱 대표님이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데 고려인마을하고 연결을 갖게 됐는가? 그러면서 본인이 여기에 이런 걸 하면서 어떤 취지로, 그러니까 그런 페인트를 하면서 어디 천안법인 고려인마을에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대표님의 어떤 그 창작의 어떤 아이디어로 그렇게 하신 건지. 네. 저는 이제 그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보통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뭐 포스터 만들고 뭐 무슨 패션 디자인하고 그런 디자인이 아니고요. 내용을 주로 기획하고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주로 합니다. 근데 뭐 좀 생소하시겠지만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저희는 그 사용자와의 접근성이라고 봐요. 사용자와의 접근성을 조금 더 이제 고려인 마을에 제가 처음 만나게 된 계기를 이제 빗대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채영 목사님 처음 뵙고 벽화를 그리시겠다고 이제 건너 어떻게 문의가 왔어요. 문의가 와서 이제 와봤더니 그 뭐 여러 개 이렇게 페인팅이 되어 있는 벽 일부에 이렇게 그 독립운동가들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리고 싶으세요? 했더니 이제 말씀하신 디아스포라랄지 우리 뭐 어떤 민족의 어떤 과거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다, 드러내 보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꽤 긴 시간을 설득을 해서 그거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건물들을 좀 이렇게 페인팅을 해서 좀 보여드리면 어떻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내용이 앞서면 거칠어지고요. 형식이 앞서면 가벼워진다라는 말을 많이 저희 컨텐츠 쪽에서 많이 하는데요. 보여주고 싶은 게 굉장히 많지만 이것을 봐야 될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수준이 안 맞으면 그 사람들에 맞는 언어로 던져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 건물 페인팅이 있음으로 해서 그 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고려인 마을에 가서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와중에서 그나마 사진 한 장 찍고 갈 수 있는 건물이 그 건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거기에 여태까지 역사를 보여주고 설명하고 교육시키고 알려주기 위해서 독립운동가들 관련된 벽화를 그려놨다면
방문한 사람들이 굳이 거기 사진을 찍고 싶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접근을 계속 이제 최근에 이제 도시재생 관련된 이제 기초계획이나 스토리텔링을 발굴하는 과정에서도 어찌 됐건 굉장히 이런 역사와 어떤 이런 그 전통들을 알리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목사님도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것들도 이제 고려인 분들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랄지 이런 것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굉장히 활동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말하고 싶은 역사, 과거, 그 다음에 역사성, 의미 이런 걸 너무 앞전에 세우다 보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 갖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들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주변에 90%는 몰라요. 고려인 마을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곳인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어찌 됐건 여기 와서 아 이런 곳이 있고 아 여기서 사진도 찍어보고 이런 음식도 먹어보고 했더니 나중에 깊이 와서 들어가 봤더니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길들이 만들어질 텐데 그래서 뭐 조금 빗나가기다만 지난번에 스토리텔링 발굴을 하고 도시재생 관련된 기초계획을 세울 때도 두 가지로 그냥 딱 쪼갰어요. 그건 제가 쪼갠 것이 아니라 이 참여해주신 선생님들하고 같이 자 고려인 마을이라는 아주 중요하고 아름다운 컨텐츠를 소비할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걸 소비해야 되죠? 절반은 주로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중요한 역사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일종의 쉽게 말해서 견학 내지는 그런 걸 목적에 두고 스터디를 하러 온 사람들이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나머지 나머지 하프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이곳이 즐거운 공간이어야 되고 호기심 어린 공간이어야 하고 와서 뭔가 즐거워서 다른 사람한테 또 추천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고 이들에게 접근성이 좀 갖추어진 공간이어야 되어서 자칫 저도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이쪽으로 너무 가볍게 가지 않을까. 하지만 이쪽으로 너무 무겁게만 가면 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겠구나 라는 것들을 굉장히 저울질을 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더 공부가 얕아서 그 초기에 그런 공부들이 좀 더 깊어서 아까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개되지 않은 사진이었지만 그런 것을 제가 알게 됐더라면 그냥 색채나 문양들을 끌어오지 않고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념문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투영했었으면 그 역시 훨씬 더 좀 더 깊이와 내용이 같이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지금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 생각은 어찌됐건 저는 사람들의 접근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쪽으로 계속 이제 좀 이따 도시재생 사업에서 이제 어떤 일을 김 대표님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서영숙 소장님은 좀 센터하고는 떨어졌지만 그 이상으로 좀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혹시 여기 고려인 마을 오셔가지고 또는 이 월곡 이동 이쪽에 뭐 고려인 마을이라니까 좀 제가 스스로도 입에 붙어가지고 고려인 마을이었는데 월곡 이동 주민들은 이거 월곡 이동이라고 할 건데 월곡 이동이나 뭐 고려인 마을이나 어쨌든 오시면은 한번 지나가면서 어떤 느낌이 오실 건가요? 되게 속이 진진하게 들었는데요. 제가 올 여름에도 도시재생 월곡 이동의 도시재생에 관한 그 소문들을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저는 솔직히 제가 2004년, 5년도부터 제가 여성단체에서 활동하기 전까지 제가 여기 월곡 1동에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쪽은 오지 않았어요. 거의 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산정동 이쪽에 어디 잠깐 미술학원들 가정에 한 번씩 방문해서 온 적은 있어도 거의 그리고 제가 떠날 때도 고려인마을은 형성이 되지 않았고요. 언제 근전하셨죠? 몇 년 계셨나요? 저는 2009년 8월인가 제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그 중국인 이주민이었던 필리핀 이주민이었던 그분도 당시에 월곡 이동 살았는데 여기는 뭐 그렇게까지 네. 고려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2010년대 이후로 들어왔으니까. 네, 거의 뭐 그리고 이제 이태영 목사님 이제 아시니까 제가 2년 전 여름에 일부러 저를 여기 와가지고 이제 여기
물어보러 이렇게 왔는데 실은 뭐 고려마을이라고 해서 그 고려인 뭐 종합지원센터 이렇게 간판만 있고 그 앞에 좀 우리하고는 좀 다른 이제 정서의 그 컬러가 이렇게 있는 그 어린이 뭐한 두세 군데 이렇게밖에 뭐 별로 없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상기대 정익철 교수님하고 같이 그 뒤에 이제 박물관에 가가지고 그나마 이제 박물관이 있으니까 조금 더 뭐 도시재생하고 같이 맞먹어서 어떤 가치들을 조금 고랜마을에 대한 이제 가치들이 이제 조금 그 정착이 되지 않나 저는 이런 그 생각을 했고요. 실은 고랜마을이 왜 그러면은 제가 2004년 5년 6년도에 제 외국인 근로자가 그 선교회가 굉장히 이제 커지려고 하다가 이게 완전히 이제 저기 부조각이 난 그 시점에 제가 왔어요. 그 뒤에 그럴 때 유실 목사님은 8번도로에 계셨거든요. 이창용 목사님 지난번에 그렇죠. 8번도로 교수님이 그 외국인 노동자 문화센터. 네, 김옥 씨가 여기 있을 때 월곡동에 그러면 이주민 이런 단체들을 지원하는 단체가 있었냐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누구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료로 남는다면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는데 제가 거기에서 무슨 제가 얘기하는 건 적절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떤 얘기들을 이제 하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고랜마을이 들어서는 거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그 지리적 공간적 그 위치 뭐 하남 산단 그리고 평동 산단이 이렇게 연계돼 있고 아침에 저도 일찍이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제 지나갈 일이 있어서 한동안 제가 한 달 동안 여기 이렇게 지나다녔어요. 보니까 아침에 그 버스에 굉장히 많은 우주 노동자들이 이제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리적으로 굉장히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또 집값도 싸잖아요. 요즘에 도시재생 때문에 엄청 많이 올랐다고 이거 도대체 도시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그러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고 집값만 그럼 올려놓은 게 아니냐 뭐 이런 말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여기에 고랜마을이 조성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공간적 지리적 위치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또 우리가 앞으로는 문화 콘텐츠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옛날부터 많이 했잖아요. 저희는 1년에 한두 번 신조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요. 저희들이 그러면 선생님은 항상 되게 이렇게 감동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하는 이런 마음들로 이렇게 넘쳐나는데 저희는 우리는 여기 와가지고 지금 역차를 받고 있잖아요. 예, 이제 고랜마을이 또 조성되면서 특별법도 생기고 해서 특별 조례인가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어떤 이제 이분들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대단함에 불구하고 이제 조선족들은 동포 사회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서운함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사실 뭐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항상 그 제기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좀 이따 더 듣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송중 선생님은 여기 월곡동에 지금 언제부터 여기 거주하시고 이 마을의 변화를 혹시 언제부터 주목하셨는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결혼해서 2004년도. 2004년도부터 오셨구나. 예. 2004년도 오셔도 꽤 많이 됐네요. 벌써 한 뭐 5, 6년 이상 되죠? 28년. 예, 그러네. 8년도. 그때 오실 때는 어땠는가요? 그때는 이렇게 네. 고향도 없었고 그냥 이주민들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던가요? 이제 아이가 학교 다니면서 저는 이제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지금은 큰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올해 3학년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이가 처음 학교 입학했을 때가 2011년도입니다. 그때부터는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둘째 아이가 이제 입학하고 나서 2년 후부터는 더 많아지고 셋째 아이가 셋째 아이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지금 거의 60%가 40%가 고려인마을 아이들이 많아지는 상황이죠. 지금 초등학교 들어오는 아이들은 거의 이제 50% 이상의 고려인 아이들로
되다 예. 보니까 현실적인 면에서 구용 아파트 사람들이 그쪽에도 아파트에 일반 사람도 없었는데 다문화 사람들도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전에는 일반 사람들이었다면 이제 지금 현재는 다문화 사람들이 이주해서가지고 좀 구형 아파트에서 이주하는 그런 곳곳의 모습들을 보면서 세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보니까 이제 문화탐방 해설사 일을 하시는데 물론 그 탐방 해설사가 뭐 최창인 대표가 네. 그때 이렇게 나서가지고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문화탐방 해설사 일이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좀 왜 문화탐방 해설사라고 하는 게 필요했는가 이 마을에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 때인가요? 찾아오기 시작하니까 이걸 만들었는가요? 아니 이제 어찌됐든 고려인 마을이 생기고 이쪽에서 관광 인프라가 될 거라는 생각 어떤 관광이 네, 관광 인프라가 구축이 인프라가, 되고 될 거라는 생각. 그래서 도시의 저희들이 사업이 아니었는데 도시재생 사업 전에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마을 기업이라는 것을 만들어 보려고 최창인 대표 이렇게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정재산 대표님 이런 분들이 그 전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2020년도부터 마을 기업도 내보자 해가지고 그 시나 그런 것들에다가 선정이 됐을 때 서류도 제출하고 그때 제가 또 서류 작업해서 같이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한다는 게 아직은 그 고려 문화가 없었고 그런 사업을 냈을 때 눈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을 기업에서도 당락에 있을 때 떨어질 확률이 많았지만 어찌됐든 떨어졌지만 저희는 처음 시도를 했었던 거죠. 마을 주민 한 6, 7명 만나서 그래서 이쪽에 우리가 관광 마을 있고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여기서 생각하는 것들을 구현하려면 좀 같이 때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떨어지던 차에 또 도시재생에서 공모 사업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제2의 방법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문화관이 생기니까 같이 해설사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공모 사업이 있어가지고 최창인 대표님이 이제 여기서도 하시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서포트 하겠습니다 해서 같이 이제 의기투합해서 같이만 해설사 2020년대 12월 달인데 공모사업을 내서 위기를 실시했고요. 작년에는 이제 2021년도에는 탐방에서 왜냐하면 가지마을 해설사에서는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구현했는데 여기서 좀 다양한 컨텐츠가 좀 나와야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볼거리, 재미, 즐길 거리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머그컵도 만들어보고 다양한 마트리 식과로 관련된 비즈 식자수도 같이 컨텐츠도 짜보고 또 3D 프린트도 해보고 이런 탐방 같은 것을 좀 공모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보자고 이런 사업들을 주최하고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탐방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역사 전시관도 생기고 뭐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오셔가지고 탐방 손님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면 굉장히 흥미로워합니까? 왜냐면은 이제 저는 자주 넘어와서 너무 익숙해가지고 여기서 뭘 설명 듣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저 개인 스스로 하게 되는데 네. 처음 오신 분들은 네. 고려인 마을에 하니까 뭐 듣고 싶은 것들이 많을 것 같아. 뭘 기대를 그분들이 하고 있고 네.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는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우리 이준수 말씀 이준수 이야기했지만 여기 올레길도 있다는데 이게 올레길이 난 특별하게 개발된 줄 알았는데 그냥 마을길이 올레길이고 예를 들면 이름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을 둘레길, 올레길이라 마을 둘레길. 그러니까 늘 가던 곳이라서는 저한테는 감흥이 없는가 모르는데 새로 오신 분들한테 감흥이 있던가요? 혹시 올 때? 저희들 같은 경우 어찌됐든 김영학 관장님이나 김경주 선생님이 안에서 해설 너무 잘해주시니까 저희는 포인트가 어찌됐든 외벽이나 바깥에 있는 주변에 있는 골목 투어 그래서 이곳이 왜 어떻게 해서 고려인 마을이 생겼고 그런 것들을 관광객들이 되게 궁금해라 하시더라고. 어떻게 해서 고려인 마을이 생겼는지
그리고 그런 궁금증, 왜 이런 단체가 생겼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뭐 청소년한테 고령 종합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담아내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분들 이제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오셨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종합지원센터 옆에서 꿈꾸는 고려인 마을이라 해가지고 뭉게 구름처럼, 하늘 구름처럼 이렇게 그려진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물 창고라고 하는데 그 앞에서 저 같은 경우는 1인 뮤지컬을 하고 있어요. 선주민과 저도 1인 소문 들었습니다. 네, 잘하신다고 소문 들었는데.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서 선주민과 1인들이 어찌됐든 함께 상생하고 또 얼굴 이동이 같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을 또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1인 뮤지컬도 보여드리고, 또 이제 우리 김혜화 과장님이 직접 작사한 곡이 있어요. 고려아리랑이라고. 그런 고려아리랑을 좀 같이 공부를 해서 뮤지컬처럼 노래도 같이 해서 한 3분 정도짜리인데, 그거 보고 가신 분들이 되게 다시 한번 더 고려인들 아픈 우리 같은 민족이다. 그래서 같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좀 감동을 받고 가시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활동하면서 되게 뿌듯했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안내하고 또 이제 식사까지 러시아 음식 문화 체험할 수 있게끔 우리 콘텐츠를 짜서 했더니 지금 러시아나 이렇게 여행 갈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 시국에. 그래서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사람들이 러시아에 온 것 같다, 애국에 온 것 같다, 작은 마을이지만 이렇게 뮤지컬도 보고 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하니까 잠깐이나마 힐링할 수 있다, 장소가 있어서 어떻게 콘텐츠를 잡고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조금은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처음보다는 첫 발자국은 좀 힘들었지만 좀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다양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제 뭐다 이제 네분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 저는 이제 이야기를 좀 끌어나가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주민들이 사는 마을이 이제 월곡이동 이주민이 사는 마을이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 우리가 어떤 문화경관이라 해서 제가 이제 잘못 유도를 한 것 같은데요. 외형적인 것만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외형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제 뭐 식당이라든지 뭐 이런 뭐 있겠지만은 이주민들이 사는 마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제가 그거거든요. 이주민들이 사는 마을이라고 하면 이주민들이 삶이 있는 마을이잖아요. 삶이 있는 마을이고, 이분들은 박물관에 있는 어떤 무슨 살아있는 유물들이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매일같이 일과에 나가서 공장 나가고, 뭐 아이들은 뭐에서 놀이터에서 놀 것이고, 골목골목마다 놀 것이고, 뭐 이런 살아있는 이야기가 좀 주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주민이라고 하는 게 고려인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다른 분들이 있는데 이제 다른 분들은 또 주목받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보이시게 어떻게 보면은 뭐 외형적으로 이게 보이고 여기 역사 인문강이 들어졌고 이런 이야기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분들의 그 역사라고 하는 게 강제이주의 역사라든지 또는 뭐 이런 역사를 소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서 이주민 사는 마을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 생각은 이주민들이 뭘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 여기는 뭐 이 놀이터 담화공원은 원래는 우리 한국 애들이 있을 때는 다 애들이 놀았는데, 이제는 한국 애들이 젊은 세대가 없다 보니까 아이 낳는 집이 없지 않냐. 그러면 이제는 고려인 아이들이 여기서 뛰어노는 거 러시아 말로 뛰어노는 공간이 됐다든지, 이런 공간적인 설명은 또 살아있는 사람들하고 연결지어서 설명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역사전시가 생겼다, 뭐 이건 뭐 이런 어떤 것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주민 마을이 할 때 이주민 삶이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너무 삶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부각이 안 되고, 거의 그 식당에서 음식 체험하는 거, 뭐 되게 그러죠. 또 우리 관광마을 가보면은 되게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우리 김병학 관장님이 있지만은 제가 방금 오기 전에 1시부터 2시 반까지 뭐라고 하냐면은
충남에서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가 2021년 8월에 늦게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충남의 여성재단에서도 이제 주축이 돼갖고 지금 아마 충남의 고려인 주민 실태조사를 하고 이제 지원 방안 같은 것도 이제 고민한다고 뭐 보고서를 한다는데 특수보고에 좀 와서 이제 줌으로 비대면을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그 특수보고에 나온 내용도 뭐 고려인들은 항일 운동을 뭐 하고 뭐 이런 그것만 부각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도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족도 같은 동포고 이러는데 저기는 안 하거든요. 그 지원조례 같은 거 그렇게 안 만들거든요. 안 만드는데 여기는 만들고 보니까 이제는 뭔가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하잖아요. 지자체 차원에서. 광주도 주민조례 만들어진 거 크게 안 해주잖아요. 겨우 생생만 안 내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생생이라도 내려면 세금을 쓰려면은 뭔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들은 조선조합 필이다라고 하는 게 강제이주 역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앞에 내세울 수밖에 없다. 불가피하게 자기들도 스스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에서 야 이거 불가피해서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쓰겠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김관장님하고도 제가 차 마시면서 우연히 이야기했는데 사실 저는 그래요. 뭔가 관광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 고려인 역사만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역사 말고도 그분들이 우리 관장님 잠깐 말씀드렸지만 강제주라는 건 빼놓을 수 없는 역사지만 가가지고 여러 다민족들이 어울려 살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우리가 말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도 있고 뭐가 변하고 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직 그냥 시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기는 사진 이제 강제이주된 사진들 물론 이제 우리 관장님 가지고 있는 사진에는 뭐 노동용도 해가지고 노령용 해가지고 뭐 훈장 받고 뭐 그러니까 그만큼 어디 가서도 이렇게 꿋꿋하게 합리적으로 살았다 그런 것들은 이제 부각될 필요가 있어 사실은. 근데 그런 거라고 현재 지금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쭉 고려인 마을 월곡동에 있는 마을에서 뭘 만들려고 지금 뭐 열심히 해봤는데 그게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라고 할 때 너무나 역사 중심으로 흐르지 않냐라는 생각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저희도 꿀목 투어하면서 예. 그런 그분들이 겪는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비자 발급 같은 거 그리고 종합지원센터에서 뭐 H2나 뭐 F4 비자의 차이점 그런 것들도 안내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그분들의 삶이잖아요. 고려인 지도서가 왜 필요한지 그분들이 아침 6시 반부터 밤 8시 반까지 10시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골목 투어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또 풀어나가고 있고 그런 것을 좀 더 다가가려고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아마 해줘야지 네. 여기서 어떻게 사시는가의 모습들이 네. 드러나고 그럴 것 같아서 좀 그런 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저는 뭐 역사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역사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데 향후에도 아마 관장님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이미 방향이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우연한 다른 일로 그동안에 이 목사님이 썼던 그 나눔 방송을 쭉 제가 시기별로 리뷰를 했는데요. 재밌는 현상이 2010년도까지만 해도 고려인들이 주목을 못 받아요. 그 나눔 방송 안에 다 완전한 그 다른 다양한 이주민 중에 한 이주민인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히려 막 다른 이주민들이 훨씬 더 많은 뉴스에 나와요. 고려인은 그만큼 없었으니까 숫자도 불과 뭐 300명 있고 뭐 이런 식이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조금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키워드가 역사 키워드가 들어서요. 뭐 강제이주, 유랑민 역사, 뭐 이런 것들이 들어서 그게 이제 사실은 상당히 좀 우리가 약한 부분이잖아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그냥 붙이기 있잖아요. 역사적인 어떤. 근데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 결국엔 지금 이제 역사 마을 1번지로 이렇게 바뀌었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바뀐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나눔 방송이라는 게 긍정적 기능도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목사님 마음대로 그 주도적으로 뭔가를 바꿔버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시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나눔 방송에서 뭔가 영어를 쓰기 시작하면은 이 지역 신문의 게으른 기자들이 그대로 베끼기를 하거든요. 그냥 푸시도 오자까지 베끼기 시작해요. 베껴가지고 지방 뉴스에 나오면은 그게 이제 접촉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고려인 마을이었는데 갑자기 그 역사 마을 1번지 고려인 마을 뭐지? 라고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쓰니까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2021년 하반기에 가면 홍범도 공원이 나옵니다. 담화공원에 그 전까지는 담화공원에서 일을 해설합니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홍범도 공원이 이름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 기사에.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이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반복적으로 쓰다 보면 이름이 바뀐다. 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데 이건 어떤 그릇된 자신감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개인 한 사람이 이걸 모든 걸 바꾸고 싶다고 너무 확신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면은 여기에 있는 주민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 주민들은 이중적인 태도라 할까요?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편승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또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뭐 얘들은 한국말도 안 배운 애들이야 뭐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면서도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관광객 출발 시대를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 일부 주민들도 관광객 유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마을을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 다문화적 가치라고 하는 것을 순수한 마음에서 뭔가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일인가 뭐 이런 어떤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게 한옥 가면은 달리는 기차가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모르는데 실제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비판적으로 목소리를 내줘야지 주민들이 내줘야 되는데 그냥 주민들은 모르겠어요. 사실 저 여기 살아도 관심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매일같이 제 밥 먹고 제 직장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여기서 고령들이 살아가지고 어디로 뭐가 만들어지고 관심 없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여기 해설사 하시는 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인데 그럴수록 뭔가 좀 뭔가 자기들 목소리를 내면서 이게 조화를 갖춰가면서 마을이 운영되지 않냐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다 생각이 크니까 우리 관장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관장님은 이 역사마을들기에 콘텐츠를 제공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관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 관장님한테는 뭐 우리 고려인들이 저쪽 중앙아시아 살 때 우리의 전통적인 방식 뭐 통가을이라든지 혼례 방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약간 변화하면서도 유지해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 이야기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그런 것들을 역사전 시간이나 이런 유물전 시간 이런 데다 한번 쓰고 싶은데 우리 관장님 말씀대로 이미 기차가 열심히 달려가지고 역사발을 만들고 가고 있으니까 다른 전시를 못하는 거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애용을 못하는 거죠. 그게 지금 당장에는 돋보이게 보일 수 있어요. 갑자기 홍범도 공원이 되고 홍범도 뭐가 들어서고 이러면은 관광객이 볼 수는 있는데 이게 보면은 고려인들 주민들하고 홍범도하고 무슨 뭐 어떻게든 연결이 안 되진 않지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저쪽 충남 지자체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었고 왜 그쪽은 많이 뭐가 바뀐 것 같은데 요즘에 저는 그쪽하기는 역사 쪽으로 뭘 만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걸 잘 이용하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서단범이 끌어가시는 분이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으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관장님 저도 이제 사실 여기 와서 아쉬운 것은 이제 고려인만을 가지고 보여주더라도 굉장히 그 문화예술 부분도 다른 분야에서 이 성취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고 보여드리고 싶은 게 참 많은데 첫 시각이 사실 공간적인 제약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 사다법인 고려의 마을이 가고 있는 이 방향과 또 도전도 맞춰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어서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전시관은 다음 달부터 당장 이제는 고려의 문화
여러 문화 예술 그런 부분도 소개하면서 조금씩 이제 변화를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양성의 측면에서 그런 걸 알려드리는 게 오히려 많은 분들한테 그 신선한 느낌과 감동을 전달해드릴 수 있겠다 생각해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런 의문을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고려인 마을, 고려인으로 이제 북한해서 보자면 사실 그런 계기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전국에서도 고려인에 대해서 이렇게 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전부 다 독립운동가들의 우선, 항일운동의 주역, 그리고 어떤 그 연해주 이주에서도 또 중앙아시아 황무지로 이주돼서도 어떤 불굴의 정신으로 또 황무지를 일구어서 국토를 일구고 경제적 안정을 찾고 그 속에서 민주의식을 잃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다. 이게 이제 핵심으로 흐르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마을에 관람객들이 직접 와서 보면은 말은 않지만은 이런 느낌을 받고 가시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렇게 항일운동에 특히나 후손이고 또 모국어도 많은 부분이 잊지 않았고 민족원을 가지고 있고 또 전통적인 우리 관습이나 이런 것도 지키고 있다는데 여기 마을에 와서 보는 이 고려인들 보면은 말도 안 통하지만은 그야말로 우리 공공질서도 안 지키고 쓰레기 무단 투기하고 이 우리 기준에서 보면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이런 그 괴리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은 제가 봐서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그 취약계층, 그러니까 상류층 있고 중류층 있고 이제 그 하류층 있겠죠. 사실은 그런 분들이 와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그 자기들의 어떤 뭐랄까요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 속된 말로 돈을 벌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다른 여유도 없고 지금 이런 분들이 오셔서 실질적인 평균적인 고려인들의 모습을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아쉬운 것이 여기에 고려인이 7,000명이면 그 중에 한 10분의 1은 아니고 100분의 1 정도라도 그쪽에 어떤 그 문화예술 종사자나 그 학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언론계 각 그 다른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모실 수 있는 기관을 우리가 만들어들어서 그러면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고려인들을 꾸려가면서 자체적으로 신문도 발행하고 나름대로 그 시도를 하면서 우리하고도 다양한 그리고 거기도 고려인들이 그 소비에트 문화에 살면서 특히 러시아 문화예술 문학 이런 데서 많은 영향을 받아서 이 굉장히 높은 성취를 이룬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접목하면서 우리도 재밌고 그분들도 재밌고 많은 것들을 발굴해낼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딱 그 계층으로 간주하고 이분들이 사실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노동하고 쉬어야 되고 노동하고 쉬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괴리가 생긴 게 저는 아쉬워서 우리도 좀 그 중에 그 다른 부분에 좀 여유롭게 종사하는 분들도 여기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주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 마을을 꾸려나가면 훨씬 더 그 새로운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잠깐 그 황금도장님은 그건 이제 1,000년 목사님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그것은 정치인. 예 그렇게 돼가지고 이것은 이제 월곡동 우리 주민들과 여러 그 논의를 거치면서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굉장히 서두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더욱더 이 역사마을 일본지가 이런 놈이 중심지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저도 참 다른 시각으로 균형을 맞춰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동호들 전투 실현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찌됐든 이제 저희도 살면서 예. 애로사항은 당연히 있지요. 주민들인데 각각의 그 언어도 통하지 않고 다양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가 낭부러져 있고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것들을 또 저희가 현장에서 접근자체 위원이다 보니까 그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보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다양한 계층들이 오셔가지고 어찌됐든 그 속에서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교육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니 그러면은 이렇게 재활용 수거함이라든지 터치를 해서 또 그런 것들을 또 강상구에서 또 인원 배치 충원을 해서 어떻게 보면 주거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점들을 마련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하고 있고 아마 한양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 그런 것들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당연히 사람이 살아가는데 복지가 규율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적응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새롭게 여기 2, 3년밖에 살지 못해서 그런 문화들을 모르니까 그런 문화들을 우리가 또 알려줄 수 있게 이렇게 배치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컨텐츠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에서 그 마을을 알릴 수 있는 이제 안내판이라든지 뭐 자비마을 포토전이 부족하다 해서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경관으로 해서 활용하려고 지금 작년에 제안해서 올해 이제 사업으로 발족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데 너무 서급하게 모든 것을 탁 보여주는 것보다 주민들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겠어요. 저희도 그 길 가는 길이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지만 저희가 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또 그 삶 속에서 행복해지면 좀 어떨까 하는 그런 발걸음을 가고 있거든요. 주위에서 많이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듣고는 있지만 그냥 가지 않을까 묵묵히. 하지만 그런 비판들도 또 경험을 받아들면서 또 이야기하다 보면 그분들이 좋은 생각도 있으면 또 받아들여서 이 고려인마을 위해서 고려인마을 사실 이게 지금 여기 오늘 보니까 이제 뭐 문화 경관 편화도 있지만 다문화적 가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럴 때는 이제 뭐 고려인들 포함해서 이주민들을 다 포함하는 이야기들 같은 이주민들과 어떻게 함께 다양성을 인정하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원래는 도시재생 사업에서 처음 계획은 무슨 큰 건물이 들어서서 거기에 각 이주민들 이주 집단별로 물 하나씩 다 이렇게 뭐 네팔 사무실, 뭔 사무실 이렇게 주기로 이야기 됐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고려인 중심으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고려인만 향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이주민들에 대한 어떤 욕구라든지 또 어떤 컨텐츠를 담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재생사업의 꼭지가요, 그 글로벌 테마 마을 조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고려인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바운더리는 굉장히 좀 매우 의도적으로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도 실제로 이제 주민분들 만나보고 이주민 분들 만나보고 하니까 이제 고려인, 저 초대에 말씀하셨지만 고려인 마을이라는 명칭이 매우 굳어졌지만 사실은 이제 이 마을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에 대해서도 주민분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걸 예를 들어 중앙아시아 마을이라고 해야 되냐, 러시아 마을이라고 해야 되냐, 그러면 원래 월곡동은 어디 갔냐. 또 예시를 보자면 양림동 펭귄마을이니 월곡이동 고려인 마을이냐, 아니면 월곡이동 아시아 마을이냐. 이런 명칭이나 어떤 그 빅 아젠다를 사실은 먼저 잡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리서치하고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조금 살짝 힘이 빠졌던 적이, 저는 제가 그 나름대로 이렇게 소통을 한 마을에서 하고 살고 계신 줄 알았는데 그걸 제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깊이 들어가서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서로 안 만나고 계세요. 10여 년 이상 여기서 같이 사셨겠지만 생활권이 엮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고려인들하고 여기 현재 한국인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고려인 분들을 포함한 뭐 범중앙아시아권 이분들하고 대부분은 지난번에 이제 그 마을 축제 관련해서 제가 컨설팅 하러 만났었거든요. 마을 축제를 하는데 축제를 그 추진해야 될 그 이제 쉽게 말해서 기업이 있는 거죠. 업체가 있는데
축제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낮에 공원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일에 아침 해 뜰 때 일하러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서 주말에는 쉬어야 되는 분들이 언제 어떻게 축제에 나가서 어떻게 어울리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로 이제 그 축제장에 나와서 같이 어울리시는 분들은 또 그 중에서 어느 계층이며 얼마나 한정되어 있는 분들일까 라는 고민도 사실은 해보거든요. 제가 반농담으로 제가 그분들이 가장 많이 그 모여있는 상황을 지켜본 게, 그때 벽화 그 건물 페인팅하고 할 때 저녁 한 7시 반쯤 되면 그 인력사무소 앞에 가장 많이 모였어서 저기 있어야 돼. 수십 명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뭐 정산도 하고 그리고 담배도 엄청 피우고, 또 그때 가서 이제 인터뷰하고 물어보니까 지쳐서 일이 끝나고 들어왔을 때 이제 집에 가서 음식을 해 먹을 여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와중에서 음식을 좀 많이 해서 거기서 나름 또 이게 조그맣게 팔고 계신 분도 있고 뭐 그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아니 만약에 이분들하고 만나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 시간에 만나야죠. 그 시간에 집에 가서 음식 해 먹기 힘들 때 거기다 음식 펴놓고 한 2, 30분 같이 이야기하고 먹으면서 저녁 따로 안 찾아도 되고 집에 가서 편히 쉬고, 또 언제 뭐 무슨 요일날 우리가 저녁 7시 반에 일 끝나고 오시면 여기서 만납시다. 그래야 만나질 텐데 사실은 만나지 않고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만나지 않고 있어요. 저도 만나기 매우 힘들었고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우즈베키스탄에 오신 분, 고령의 신분을 가지신 분도 있고, 우즈베키스탄 그냥 국적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그 네 분 정도 만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안 만나려고 하고, 뭐 노출도 별로 되고 싶지도 않고 시간도 없고, 그런 과정인데, 글로벌 테마 마을의 개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식당 열고 카페 열고 뭐 예쁘게 칠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껍데기 보여주는 게 글로벌 테마 마을이 아니라, 실제 그분들 삶이 이 안에서 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좀 느껴지고 거기에 잔잔한 감동도 있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사람을 만나야 감동이 생기죠. 그래서 그 접점을 어떻게 찾아갈지가 굉장히 큰 숙제인 것 같고요. 언젠가는 한 번은 이렇게 넘어서야 될 굉장히 큰 산이라고 느껴졌어요. 네. 작년 뭐 우리 오셨으니까 한마디 하시죠. 제가 여기다 내 생각해갖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부족하다라고 써놨어요. 예, 저는 이제 어쨌든 12년에 우리 앞집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하고 뭐 프로그램을 하거나 이렇게 관계했던 몇 분을 제외하고는 사실 아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는 그들의 문화를 우리도 알자 해서 저는 그쪽으로 되게 좀 치중을 했어요. 러시아어 배울 때도 그냥 그 언어만 가르쳐주지 말고 그들의 생활생에 대한 걸 알고 싶다. 그래서 애기들하고 그거 할 때도, 그래서 이제 저가 들은 거로는 거기는 추석을 세지 않아요. 그죠? 뭐 저기 1월 1일 뉴이어스 데이가 예. 그래서 성탄절을 즐기고 추석에 조상 묘소만 가죠. 예. 우리처럼 음식을 해먹진 않고 설 때는 이제 만띠 그걸 해먹어서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만들고, 추석에는 우리 송편을 아이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실제 쪄서 나눠 먹고 그렇게 했는데,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지낸 분들한테 그냥 결혼 제도라든가 뭐 문화적인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질문해서 이렇게 들었고, 지금 사람과의 만남이 없으니까 저 사람들이 거기서 뭘 했는지 여기 와서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근데 18일에 당국대 그 신문사에서 학생 둘이 왔어요. 사전에 약속하고. 그래서 그날 하루 온종일 GD하고 인터뷰를 제가 안내하고 같이 저녁 7시까지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날 인터뷰 하신 분들 그 들으면서 저도 여기다 다 메모를 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은 그 그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된 그 사람들밖에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언제 와서 어떤 일을 하면서 이렇게 갔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진짜 같이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이런 친교가 이루어져야 뭐가 되지, 그냥 누르만 보고 이렇게 헤어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뭐 지역아동센터나 이제 어린이집 때 그것도 허락을 받았을 때는 이제 취재하러 들어가고, 물론 코로나 상황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절하면 안 들어갔어요. 허락해준 데는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거기서 이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하고도 인터뷰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날 제가 들은 이야기들이
내가 10년을 이들과 이렇게 했는데도 정말 저들의 생활을 진짜 몰랐구나. 그래서 제가 솔직히 좀 부끄러웠어요. 나 관계에 있던 몇몇 사람 빼놓고는 거의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관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쪽에서도 뭐, 우리 김복전 선생님 얘기하셨나? 이제 좀 100분의 1이라도 좀 상위권에 뭐 그런 다른 일을 하신 분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참 좋겠다는 저 굉장히 그게 정말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우리가 뭐 마음만 먹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도 거기서 교사하다 여기 와서 뭐 정말 과수원 가서 일하고 농장 가서 일하고 근데 그날 들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모텔, 펜션 뭐 이런 데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아 대표님한테 들으면서 그러면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냐 했더니 뭐 일하는 시간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소 200은 유지가 되고 조금 젊으신 분들은 이제 뭐 공단에도 가시고 야근을 하면 뭐 300은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야근을 안 시키면은 돈이 줄어드니까 그건 1.5배니까 일찍 퇴근시켜도 싫어한다고. 그래서 또 한 가지 좀 충격적으로 받았던 게 이제 모텔 같은 데서 일을 하시면은 이제 젊은 분들도 일자리 없으면 이제 그렇게 소개도 하고 하셨는데 그 주인들이 나쁜 거죠. 사장이 청소하고 있는데 남자 손님을 들여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겁을 하고 젊은 분들이 처음엔 일하다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그쪽에서 주로 일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제가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들의 삶인 거예요. 아까 그들의 삶이 빠졌다는 얘기할 때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런 상황들을 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에 1대1 한 사람에게라도 깊이 이렇게 알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저하고 이제 친구라고 안드레이 씨 있어요. 새 안드레이 씨 앞집에 그렇게 살면서 저한테 돈도 빌리고 뭐 이러는 사이고 생일에 같이 밥 먹고 이러는 사이인데 그분은 이제 무슨 일을 하고 그 일자리가 없는 동안 어떻게 하고 이제 그거는 제가 이렇게 사적으로 어쨌든 몇 번씩이라도 만나니까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골프장에서도 일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진짜 깊이 있는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를 진짜 많이 피부적으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고려인만 한정에서도 전국에 고려인 지원을 해주는 단체들이 꽤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안산이나 뭐 인천이라든지 강주 외에도 지금 뭐 실제로 오늘 보니까 충남만 해도 한 16,000명 가까이 있는데 그중에 그 어디입니까 아산에 굉장히 많잖아요. 아산에 8,000명 정도 습시장 대학교 중심으로 해서 몰려 산다고 여기도 7,000명이라니까 그게 사실 집중적으로 많죠. 많은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원의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이주민들 보면은 참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게 왜냐면 이 이주민들의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보면은 이주민들이 가서 일정 시간 지나면은 체류 자격을 정상적으로 얻거든요. 그럼 자체적으로 조직이 생기고 자기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이게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공동체라는 게 자립적으로 형성되는 거거든요. 초기적으로. 근데 이 지금 고려인이든 조선족이든 물론 조선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주권자라든지 아니면 귀화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뭐 여전히 자조적인 어떤 모임들도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또 똑같은 어려움을 또 많이 겪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체류자격도 안 되고 아까 같은 그런 이상한 일도 당하면 또 하실 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최소한 이주민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꼭 고려인에서가 아니라 이주민의 지원 정착 방안이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주민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한 거지. 이게 뭐 고려인이기 때문에 더 유독 무슨 뭐 역사적인 것 뭐 이거야 지원하기 위한 방편이고 이분들이 실제로 뭔가 체류 자격이 자기들이 여기 와가지고 영주권을 얻은 다음에 바로 귀화해가지고 한국 시민권이 된다면 이런 분들만 모이면 힘이 되겠죠. 자체적으로 목소리도 내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그게 지금 현재 고려인 입장에서는 조선적에 비하면 더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는데 아마 저는 그래서 고려인 공동체라는 게 있냐고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고려인 공동체가 있기는 한데 여기 사람은 공동체라는 게 다 모여가지고 서로 얼굴 알고 다 그것만 공동체는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조직도 있고 뭐 뭔가 목소리도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떻게 보면은 거주하는 공간에서 뭔가 전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무슨 뭐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는 고려인 공동체가 그래서 늘 모든데 고려인 행사에는 항상 이 목사님이 신주아 대표 이름을 항상 그러잖아요. 그건 이렇게 고려인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내실을 들어와서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한국인들이 조직해놓은 그 기획물에 뭐 서브 역할을 한다는 것은 뭐 음식장만 한다든지 퍼포먼스를 하는데 들어가서 있는다든지 뭐 이런 역할들도 주로 많이 보조 역할로 하는 거지. 모든 것의 기획은 한국인 지원 단체 봉사활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정말 광주에 있는 고려인 마을 엄청 조직이 잘 된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나니까 그 뉴스를 보면은 자체적으로 너무 뭘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말하는 자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려인들끼리 알아서 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은 고려인 지원 단체가 해주는 그 행사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건 제가 자세히까지 못 물어봤는데 이제 고려인끼리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언제 될까? 상당히 요원하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도 우리 그 상가 모임 그 자영하신 분들 이야기에서 그랬잖아요. 그분이 지역협의 회장이라시는 생각이 나는데 고려인들도 들어오세요. 막 올가시고 우리 모임에 주민자치회 모임에 들어와서 직접 자기도 주민이니까 뭔가 목소리를 내고 하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몇 명이 가서 그걸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할 때 여기 선주민들하고 이주민들하고 같이 구성원으로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뭐 일에 대해서 타협도 하고 뭐 경합도 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과정일 때 이제 비로도 되는데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셨죠 중간에 말씀하셨죠 일단 먹고 살려고 오신 분들인데 본인이 먹고 살려고 오고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하신 분인데 거기에 누가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고려인 마을을 어디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그러면 이주민은 가운데서 뭐냐? 물론 저는 지원단체가 해주는 그 적극적인 여러 다양한 기능들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도 정말 여러모로 아까 말한 의료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전일이 벌일 때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그걸 실제로 지원을 어떤 형태든 간에 작은 형태나마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고려인 마을을 어디로 끌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결정은 누가 하냐? 고려인들이 주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고려인이 있으니까 고려인 마을이라고 하는 이름도 붙이게 된 것이고 고려인 역사라는 것도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런 건데 실제적으로 그 속에서 고려인은 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기본적으로 마을을 이끌어 나가는 몇몇 한국인들이 하는 일이지 고려인이라고 하는 그 주체를 살고 있는 고려인 마을에 고려인 주민이 살고 있는데 이분들은 무슨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조금은 회의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히려 고려인 목소리보다는 여기 살고 있는 선주민들하고 일부 선주민들하고 사남범인 고려인 마을을 이끌고 있는 분들의 의기투합이지 고려인들 실제적으로 고려인들이 여기 살고 있는 7,000명이 살고 있다는데 이분들의 의사는 어디 반영된 것이냐. 물론 이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역사를 드러내는 게 좋은지는 모르죠. 실제로 근데 김연아가 있는 거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카자흐스탄에 어디서 살 때 막 이런 걸 보고 살았습니까? 역사 전시관에서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것들 자기 집에 있는 조그만 자기 개인 사진이나 있었다고 몰라도 이런 것들은 아마 오히려 이런 전시관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같이 고려인의 역사를 이야기한다는 게 오히려 고려인 역사를 해서 잘 정리해 준 거죠. 전시관을 통해서. 우리가 근데 실제로 또 이분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많이 방문 못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역사 전시관 정작 본인들의 이야기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도 못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건 누구를 위한 공간이야? 역사 교육의 공간인가? 우리 한국인을 위한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조금 어디로 가야 되고 이 고려인 마을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앞으로 관광객을 여기다 뭐 이렇게 뭐 홍당 불러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그게 실현되든 안 실현되지 않든가에 그런 데가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말하는 완오브 댐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 많은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의 하나 그 중에 하나 그 컨텐츠가 단지 고려인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이게.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작년에 코로나19로 정말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고려인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중앙초등학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가 되고 이제 전체적으로 백신이 처음에는 어찌됐든 백신 처음 맞았던 것은 외국인들이 소외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찌됐든 그때 이제 저는 그때 신재열 대표님이랑 이제 부총장님 있었을 때 우리 마을에 백신을 이 사람들 당장 필요하다. 그런 말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 전에 좀 시각하지 않는 상황이 5월달이었기 때문에 개관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부총장님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백신에 이 사람들도 공부를 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리더 역할을 하면서 그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저희들도 마을 곳곳에서 이제 성장하면서 그분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게 저희들도 도움을 주고 신지아 대표님도 차를 타면서 곳곳에 그 방송하면서 러시아어로 하면서 백신 맞아야 된다고 그리고 검사도 자가 진단도 지금 다모아 공원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와서 검사도 방문하라고 그렇게 방송을 하고 같이 함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면 만약에 그런 게 조직적으로 이 고려 마을이 심각하게 저희들도 피해를 받고 선주민 일반 사람들도 피해를 받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일사천리하게 빨리 안정화되고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거는 곳곳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의 손길과 이게 어찌됐든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저희 그 얼굴 이동 같은 경우는 백신을 안센을 맞을 수 있다고 하니까 각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셔가지고 저희 얼굴 이동에 주민센터 와서 장사진 있었어요. 이틀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광경들 보면서 그분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네트워크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자기들만의 제 생각에도 아마 다 무슨 우리 한국인 주민들도 서로 연결 안 되는데 아마 고려인 주민들도 다는 아니더라도 신주야 대표가 상당 부분 많이 물론 모든 고려인이 고려인 지원센터 오는 게 아니니까 뭐 어려울 때는 오겠지만은 근데 그러더라도 뭐 이것저것 다 챙기고 또 뭡니까 백신 맞게도 독려하고 이런 부분 다 뭐 이해를 어떻게 보면 사회가 안정화되고 이런 것들 빨리 저희 얼공 이동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안정화돼야지 아이들도 피해를 안 보고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강상구에서도 미리 그때 5월달 개관식 때 이야기한 거니까 그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도 백신 맞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 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터졌는데 그런 것들이 어찌됐든 그렇게 이야기하고 조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만남을 주선해주고 또 저희가 알다시피 작년 재작년인가 뉴스 한 번 났어요. 오마이뉴스에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폭력 싸움에서 사람이 다쳤다고 오마이뉴스까지 나왔는데 그때도 어찌됐든 강상구가 협력해서 그 각각 여고 이동의 다문화 단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전체적으로 그런 장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때 참석해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때 이야기하시는 말씀들은 각각의 본인들의 삶을 이야기하실 때 어찌됐든 여기에 정착하면서 본인들은 그 조건에 맞춰서 하지만 이제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이렇게 싸움을 하는 거다. 우리는 정말 정식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게 여기에 안착하면서 살고 싶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해달라고 이렇게 조건을 제시를 더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상식들을 좀 너무 다른 것 같다. 이분들도 자기네만의 고충이 있고 그것을 또 피력하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본인들이 더 불법 철차를 없게끔 항상 다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보면서 같이 이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요즘은 또 그 통장단이 있어요. 애국이 통장단이라 해가지고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저희 월곡이동에는 그 통역하시는 분들도 상주해서 그분들을 어찌됐든 불편함이 없게끔 왔을 때 서류 작성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솔직히 저희들도 어려운데 그분들 더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그렇게 서류 작성했을 때 그런 것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어쨌든 서비스로 이렇게 하나하나 좀 바꿔가면서 만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또 급할 때는 같이 그런 힘을 발휘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조금 네, 교수님은 인류학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예리하게 짚으셨고, 또 당사자 마을에서 사시는 분들이 요즘에 뭐 도시재생 맞춰서 이런 일들을 했는지 그런 것들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철현 목사님이시잖아요. 그 전에 이제 외국인 불러다 선교회 안에 계셨던 분이고, 선교회 그 자체가 이제 반내거주 이주 노동자, 지금 뭐 전체 이주민을 포괄하고 있는 이주민 인권복지를 위해서 기독교 선교를 최종 목적이죠.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에서 출발했고, 그 뒤에 뭐 불로자 문화센터를 거쳐서 고려말, 그 세나학교도 그렇고, 그분이 어떤 이런 공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잘 평가를 해줘야 될 그런 것들도 있는데, 어찌되든 고려말 안에서 목사님의 역할, 그리고 또 신도현 선생님이 그나마 한국어를 굉장히 잘 하셨잖아요. 이분이 없었으면 저는 이게 과연 잘 정착이 됐을까? 그 역할이 굉장히 이제 크고, 이제 고려말 이름에 대해서도 고려말이라 해야 되는지 맞는지 어떤 그런 걸 하는데, 목사님이 실은 이동 쪽에 그 고려말뿐만 아니라 어떤 필리핀도 그렇고 북한 이탈 주민들도 그렇고 여러 이제 그 아시아에서 온 공동체들 그 주일 예배나 이런 것들을 직접 뭐 설교를 할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고 제가 이제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가 고려에는 좀 부각돼서, 그 고려마을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우리가 그 기획하는 그 입장에서 어떤 거기에서 출발하지 않았냐. 어떤 분이 옛날에 이제 한 2년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문화기획을 하는 사람은 행정이나 사회복지 하는 사람하고 안 어울린다. 이게 좀 상상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선생님도 이제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 2년 전에 전문대학원에 이무영 교수님을 잠깐 찾아뵌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저 일동 쪽에도 그 고려인 동포 사세 선교사님이 하는 그 러시안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 안에도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아까 7,000명 얘기를 하는데 그럼 7,000명이 다 이쪽에만 사나요? 그러지는 않죠. 근데 고려마을 얘기를 할 때는 그 7,000명을 얘기를 하면 거기는 어떤 큰 틀 안에서 고려마을에 7,000명 하면은 실은 월곡 일동 이동 이 주변에 사는 모든 고려인을 다 그 통계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쪽에 있는 뭐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 뭐 여러 이제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 2년 전인가 작년인가 그 저기 문화전당장 그 직무 대리를 하시는 그분이 고려마을을 방문을 했다고 하더라고. 이진식 선생님.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잠깐 이제 뵌 적이 있는데 그분이 왔다 갔다 해서 제가 그분한테 메일을 넣은 적이 있어요. 고려마을까지 이동을 왔는데 일동을 가서 보셨습니까? 저 일동에는 10개 이상 나라에서 온 아시아의 이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이쪽은 물론 이쪽에도 고려인들이 부각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따지면 우리 아시아문화전당이 자기 역할을 잘 못한다고 했을 때 그럼 이 월곡동은요? 월곡동에 사는 10여 개 이제 나라의 이주민들을 봤을 때 저 월곡 시장이 주말에 가면 굉장히 그 시장 안에 그 퇴근하고
그 시장으로 이제 앞문으로 들어가서 뒷문으로 이제 시장 보고 이제 나오면서 그 이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월곡동의 이제 경제를 뭐 살린다고도 저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저쪽에서 이쪽도 잘 돼야 되지만 월곡 일동의 저런 가치들은 어떻게 할 거냐. 예, 왜냐하면 제가 2010년도 5월에 굉장히 막 익숙하면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서 이제 밖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막 일본 분 4명이 지도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사진을 찍더라고요. 제가 여기 무슨 보건 사진을 찍을 뭐 찍을 만한 게 뭐가 있길래 뭐 저렇게 사진을 찍냐.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 주위를 다시 이렇게 돌아가게 됐어요. 제가 있는 그쪽에는 그 주택이 2층으로 어떻게 되면 굉장히 규격적으로 이렇게 된 주택가거든요. 근데 그게 일본 사람들이 눈에 봤을 때는 굉장히 또 이렇게 본인들 살고 있는 그 이제 문화하고도 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사진을 찍고 이제 가는 걸 보고 내가 제가 학교 그 성공률 상담소에 있을 때 그 마을 안전지도로 가지고 우리 마을에 뭐 위험한 곳이 어디 있냐 하면서 그런 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했던 그게 이제 떠오르면서 저도 여기에다가 우리가 늘 그 쉽게 하는 아까 벽화 얘기 여기에다가 이제 벽화를 그려보면 어쩔까. 저도 그런 생각을 잠깐 하다가 요즘에 쪽하면 벽화에 너무 식상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예, 그래서 뭐 이쪽이 당연히 잘 돼야 되겠고, 이제 그 역사 박물관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저는 가치가 높여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관장님 안 오시면 그런 것들도 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건데 그럼 이 고려인들이 전부 다 우리 저기 후예냐? 그리고 또 이렇게 따져봤을 때 중국에서 그 항일 운동을 했던 그 후손들이 더 많은지 고려인이 더 많은지 이건 숫자적으로 중국이 훨씬 많죠. 요도 안 되잖아요. 강제 이주를 하면서 고생한 건 사실이지만 이걸 너무 이쪽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뒤에서 우리끼리 하는 그런 공공연한 비밀 같은 것들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행정에 뭐라고 할까요? 실수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뭐 플로어에서 뭐 말씀 자유롭게 이 오늘 주제에 관련돼 가지고 자유롭게 말씀하시고. 제가 저 이제 경험담인데요. 제가 그 통계청에서 국민 재작년인가 2년 전에 통계청에서 센서스. 네, 국민 뭐 이렇게 자료 조사를 하는데 제가 월곡 일동을 담당하게 됐어요. 담당하게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나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활동한 시간은 거의 밤 8시부터 12시까지. 원래 그 저항에는 밤에는 하지 말아라. 그지만 그 곳곳에 그 주택단지에 아다시피 주택단지에 들어가면 또 그 입구에 집에 들어가면 또 2층 새빵살이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새빵살이에서 똑똑하고 문을 열면 베트남 사람, 러시아 사람, 뭐 카자흐스탄, 뭐 한 곳에 또 6명, 7명 사는 사람 이렇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언어도 안 통하는데 이 사람도 제가 조사를 해야 돼요. 그 애로사인데 그래도 요즘 핸드폰이 있으니까 구글에 있는 번역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딱 주면 본인들도 되게 순수하게 이 사람들 되게 순수하다. 나 처음 보는데 나를 믿고 이렇게 딱 가져주니까 그냥 또 이렇게 선지발제 당하면서 이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서담으로는 어떤 부부가 같이 이야하는데 안 통하는데 이제 자기 이제 뭐 조카라든지 그런 사람들 전화 연결해서 저를 또 바꿔서 이렇게 연결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놀고 이쪽에도 우리와 다르게 뭐 베트남도 있고 이렇게 각각에 살고 있는데 정말 너무 힘들게 늦게까지 일하시면서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강남구의 또 일꾼이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해봐요. 정말 이분들 순수하게 고려인이니까 고려인이라면 또 물어봐요. 저도 너 러시아? 뭐 카나스와 이렇게 이야기하면 러시아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러시아에서 왔다고. 보면은 그 옛날에 그 뉴스를 봤더니 무슨 선주민하고 뭐 이주민들하고 하는 축제 같은 것들을 가끔 몇 번 했잖아 최근에 들어서 거기에는 그러면은 고려인들만 오는 거야 아니면 다른 이주민들도 참여해가지고 자기들 어떤 행사에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참여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보통? 고려인하고만 선주민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원래 고려인들이 10월 셋째 주 일요일에 고려인의 고려인 날을 날, 13년부터 해왔잖아요. 그게 7회 때 19년이었나? 7회 때 월곡이동 주민센터가 조직돼서 함께 했는데 그때는 이제 마을 뭐 통장단부터 그러니까 관계된 분들하고 고려인들이 그렇게 했고요. 다른 이주민들이 여기 사실 거 아니에요. 사실 뭐 같이 아까 하시고 베트남인도 살 것이고 뭐 조선族그리고 많이 살 건데 이분들은 이제 저축할 컨택 포인트도 없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없잖아요. 그래서 뭐 참여를 못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고려인 마을에서 우리가 가만히 같이 아니면 다양한 어떤 다양성을 좀 더 높이려면 고려인하고 한국 선주민 두 분 말고도 훨씬 많이 살 것 같은데 이 안에요. 그죠? 중국인도 많이 살 것 같고. 근데 그런 노력은 안 했는가 봐요. 그게 또 통장이라 동사무소. 처음에 여기 이제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제 중국인 동포들을 돕는 단체가 있었어요. 고성의 신진용 목사님 부부가 지금 이 건물 옆으로 이렇게 원래 이 건물에서도 했었고 그래서 선교 활동 겸 그 돕는 활동을 많이 했는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이 만들어지면서 광산구가 그쪽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처음에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월곡 이동에서 우리가 이제 주민회의하면 테이블마다 이렇게 자리를 줘서 저하고도 뭐 같이 앉고 했는데 되게 그게 불만이 많았고 왜 고려인만 이렇게 하냐 목소리를 엄청 높인 적도 있었고 그리고 아시아 밝은 공동체 있고 여기 NK센터 탈북주민들 돕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이제 중국인 동포 돕는 고려인 마을 이렇게 5개 정도 어쨌든 그렇게 돼 있는데 공식적인 행사에 그분들을 다 초청해서 회의를 하면 다 그렇게 한 테이블에 앉아서 하셨는데 그들끼리도 그렇게 뭐 친교 이런 거는 조금 거리가 있었던 것 같고 도시에서 하면은 그런 그 안에 여러 이주민들 일단 또 포함시키고 그런다고 했나요? 포함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깊이 들어가 보기 전에는 있을 텐데 내가 못 찾는구나 루트를 하고 그 중국인 지원단체는 옮겨갔어요. 네, 깊이 연락이 들어가 안 돼서 어디로 봤더니 갔는지. 그 목사님 부부 아니었던가요? 그 여기 아래쪽에 내려가다 보면 옛날에 중국인들 순교하는 예, 원래 그분이 그분 이철 부부 목사님하고 목사님. 활동 안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신진영 고성의 그 두 예, 예. 분이 부부였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소창이부터 이것도 이제 그 초기 멤버들이 네, 외국인 사목을 하던 그 다 네. 멤버들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이철 목사님이 최고 승자가 된 거죠. 그렇죠. 예, 네. 다 나머지는 다 네. 축출된 거죠. 축출이라기보다 본인들 스스로가 후선들이 뽑혀지고 나간 거죠. 그냥 초기 멤버들이거든 다. 누가 축출시킨 건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안 되니까. 네, 어쨌든 고려 커뮤니티가 대중에서 가장 이제 강하게 네, 그렇죠. 반응이 돼 있고요. 가장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멤버들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생각보다 이제 베트남 쪽이 인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대보다 굉장히 많았던 걸 봤는데 그분들은 이제 그 커뮤니티 단위가 전국 단위더라고요. 인천이나 경기도 중심으로 이제 빅 단위가 있어가지고 그냥 지방은 지방대로 살게 되는 그런 형태고 그 외에 이제 중앙아시아 그 외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쪽은 별도의 어떤 커뮤니티 모임이나 덩어리들이 안 보여요. 없고 의외로 이제 이게 참 나중에 재생 사업이나 마을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좋은 컨택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의외로 찾아낸 게 인력사무소 중심으로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200명, 300명 소속이 되어서 실제로 200명, 300명이 한꺼번에 놀러 간 적도 있대요. 수납차 여러 대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굉장히 바운딩이 강한 커뮤니티라서 거기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재밌는 요소들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되어 있어서
그 러시아 언어를 쓰는 모든 사람들은 그 페이스북에서 소통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쪽 중심부터. 그런 매체나 이런 저기 인력사무소 중심의 커뮤니티는 이제 사실은 제가 여태까지 몰랐는데 막 뒤지고 다니면서 만나서 물어보고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곳들이에요. 근데 그런 쪽이 이제 앞으로 뭔가 굉장히 중요한 컨택 포인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치가 생기더라고요. 거기에 한강구에도 아까 말씀하신 게 고려인 마을 네. 아까 뭐 내용을 강조하다 보면 내용만 거칠어지고 형식만 강조하다 보면 가벼워집니다. 생각하시는 바가 좀 함축적으로 많이 네.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은 조금 전에 와서도 이제 위에 공원 조금 일찍 와가지고 돌아봤어요. 이가 뭐 공원 이름이 현재 있는데 홍범도 공원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바뀌는데 과연 자체가 지금 현재 보통 공원 이름을 만들면 여러 주민들 의견도 하고 그 역사적인 유래도 따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제 공원 이름이 하나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홍범도 공원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뭘 하는 건지 이게 뭐 어떤 특정 몇 사람이 나서서 뭐 하자 그렇게 된 것인지 어떤 것이 아닌지 그게 우선 좀 궁금하고 가서 보니까 뭐 공원이라고 그런데도 워낙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나무도 그렇게 제대로 자라는 나무들도 없어 보이고 워낙 많은 분들이 밟고 지나가니까 나무들이 거의 도사지 튀어있는 것 같은 그런데 거기다가 뭘 어떻게 해서 홍범도 공원을 여기다가 뭐 보면 또 흉상이나 이렇게 만들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거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그런 게 좀 이해가 좀 안 되고 1000만 명이 광주를 오신다고 그러는데 광주에 지금 제일 큰 축제가 지금 충장 축제라든가 김치 축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은 보통 3일 길게 많이 할 때는 뭐 한 달 넘게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때도 사실 5만 원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거 다 강원의 숫자예요. 그 면적에 그 시간에 5만이 왔다고 이렇게 딱 뭐 기간 나눠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제발 1000만을 이게 우리가 1년이면 한 52주 정도 되잖아요. 그럼 1000만 명을 52주로 나누면 일주에 뭐 한 20만 명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부어지 그게 천만 텍스트로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고려인 역사 중에 우리 여러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 그런 부분만 이렇게 한 것도 사실 연구하는 분들이 고려인들 여기에 대해서 연구돼 있는 게 많이 축적이 돼 있어요. 저희 학교만 해도 고려인이라든가 디아스포라 이주 뭐 이런 데 대해서는 많이 연구가 되고 아마 전국의 유수의 그런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연구돼 있는 그런 것들이 이런 데 활용하려고 사실은 학자들이 시간 내서 연구하고 그런 것들 활용도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몇 분들 나서서 뭐 이렇게 그냥 홍보도 공원으로 하자 그러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냥 그래서 언론에서 쓰면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행정기관에서 나 임기 중에 뭐 하나 이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 그런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저도 사실 홍범도 장관님 그렇게 하고 이렇게 공헌하시고 또 뭐 고려극장에서 뭐 문지기하다 이렇게 마지막을 마치고 이런 역사적인 얘기들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같은 공포로서 공감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우리 사회가 이제는 좀 이런 의사결정이 조금 더 다른 의견도 반영하고 전문가 의견도 반영하고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힘이 논리는 분명히 김진을 한 건 얼마 전에 이쪽은 이용빈 국회의원 지역구잖아요. 그 중앙당 쪽으로 민주당 다문화위원장이 다문화 정책 공약을 이제 만들기 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라고 얼마 전에 다녀갔어요. 그래서 신조야 센터장님도 갔고 저도 이제 와주시면 좋겠다 해서 저도 이제 갔는데 월곡 이동 쪽에 주민자치모협회 그쪽에 계신 어떤 분이 오셨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환자가 제일 많이 나온 그날 이제 딱 있었어요.
괜찮나 해가지고 우리 쪽에서도 몇 명 오고 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러다가 저는 또 선관위에서 어떻게 해서 뭐 오지 말라 뭐 이랬다가 다시 오라 이러면서 갔는데 실은 저희가 제안했던 것들 그리고 그분이 안산에 계시는 국회의원님이라 나름대로 이제 그 안산은 뭐 이주민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거의 저는 금요일 날 저녁부터 이렇게 금, 토, 일 시간을 거기다 두다해서 탈퇴비자리를 계속 공개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저는 그냥 솔직히 굉장히 좀 실망을 했어요. 이제 그 더불어 뭐 민주당 다문화위원회 뭐 위원장이라는 각 뭐 북부 광산구 이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왔는데 다 이제 한국 분이셨거든요. 정치하려고 오신 분들이 오겠죠. 근데 와가지고 아니 앞에 앉은 사람은 대선 공약에 필요한 정책 그 의견 수렴을 받으려고 왔는데 이주민하고 선주님이 서로 차별하지 않고 이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엄청 감성적인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주민 당사자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그 아까운 시간에 거기 와가지고 모르면 공부라도 하고 와야 되지 않냐. 너무 너무 무책임하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뭐 광주하면 항상 뭐 민주인권 동수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경기도나 제가 일부러 2년 전에 더불어 그 민주당 다문화위원회 무슨 이렇게 포럼하는데 일부러 돈을 들여가지고 서울 이제 국회 간 적이 있는데 경기도 그 이제 그쪽 충남 뭐 이쪽에 있는 다문화 뭐 민주당의 다문화위원장은 이주민 당사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광주는 그냥 정치하는 사람한테 주는 올해는 또 무슨 저기 거의 다 전국적으로 다 이제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를 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주민 정책에 필요한 이주민 정책 이제는 그 큰 틀에서 타워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제안을 제가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뒤에 있던 고려인 그 저기 이동에서 오신 그분이 그거 우리 고려인 마을이 만들어야 된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이제 화가 나서 마이크가 돌아가는데 제가 확 뺏어버렸어. 근데 이제 끝나고 그분이 저는 고려 저기 월곡 이동에 사는 사람이라서 우리 월곡 이동만 위한다라고 하는데 예 그래 많이 그 저기 혼하십시오. 제가 이러고 휙 나왔는데 그럼 월곡 이동은 광장구가 아니고 광주가 아니고 뭐 대한민국 땅이 아닌가요? 여기만 잘 돼야 되는 법이 있나요? 그 조금 우리 그 의식이 어쨌든 이제 뭐 사실은 뭐 정치인들 자기들 목적 때문에 항상 그러고 옛날 여기 지역구에 있는 김동철 의원이 뭐 상관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사했으면 사진 찍으러 가는 거예요 원래. 그 자기들 얼굴만 나고 하고 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모르겠네요. 이용민 씨는 기본적으로 그 상관보다 나을 거라는 기대를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센터, 건강센터도 운영도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셨던데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양반들은요, 뭐 와가지고 행사 있으면 그냥 대접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사진 찍고 하고 다 그랬었습니다. 그분들이. 근데 모르겠습니다. 정치인들 그래서 이게 어디나 지자체장이나 지자체 의원들이 그렇게 맞물려 있고 특히 이제 뭐 중앙 정치인들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디든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홍문도 장군 그것도 사실은 뭐 정치인들이 또 이런 아이디어 저런 아이디어 뭐 하고 지자체 의원들이 이렇게 하고 지자체장들이나 지자체에서 도와주고 주민들 함께 참석시켜서 지금 돌아가는 일들인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모든 지자체가 된 뒤로부터 마을 활성화 사업이니 뭐 마을 축제 만들기니 뭐 하면서 똑같이 돌아가는 건데 단지 여기는 이제 고려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고려인의 역사라고 하는 게 중요한 어떤 콘텐츠가 돼가지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스토리텔링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거야 좋은 식으로 한다면 교육의 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아이들이 그 항일 정신을 키워가지고 여기 오면은 막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고려인을 설명 안 하게도 되고 또 실제로는 고려인 아이들이 자기 역사를 모르는데 자기 역사를 알 수도 있고 여기 와가지고 모르는 애들 여기 와 알잖아요. 생전 관계주를 못 듣는 애들 여기 와서 관계 이야기 준다잖아요. 고려인들도 그런 순기능적인 것도 있겠죠 물론 있는데 이제
그 좋은 마음에서 고려인들의 앞으로의 어떤 사회적 지위라든지 복지라든지 여러 것들을 넓히기 위한 하나의 밑바닥 작업으로 이게 이제 이루어져 있다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건 괜찮죠. 근데 그걸 너무나 앞서가지고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이 제일 어긋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취지인데도 이걸 관광 사업을 만들어야 된다, 관광화 시켜야 된다라는 걸 너무 앞세우니까 그 좋은 취지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 왜 이걸 꼭 관광 사업을 해야 됩니까? 사실 관광 사업 안 하더라도 좋은 취지로 하면 오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앞에다가 너무나 내세우니까 이걸 통해서 명실공히 그 고려인 마을이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해버리니까 오히려 그게 본래의 취지보다는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예 다 올 건데 다 해놓은 거야.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항상 앞서가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 말 안 하면 정말 오늘 일단 아마 이야기 여기에 있으면 좀 하시면 좋고 마무리 지어야겠습니다. 우리 박사님. 정리할까요? 제가 의도치 않게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분들이 하는 것들이 정말 좋은 일을 한다는 걸 다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누구 와서 정말 초창기 때 월급대 해가지고 징징대도 중간 도와주시는 놓칠 때 가서 영업장 찾아가고 싸워주고 이런 일들 다 했었죠. 그건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이런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이런 고민을 좀 해야겠다는 의미로 오늘 이야기한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관장님 같은 경우는 또 이 역사의 소재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꼭 그게 아니더라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대를 또 해보고 또 도시재생상 하시는 분이 대표님께서 오늘 이런 이야기 나왔으니까 항상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좀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팀장님이시다 마을 행사인 분들도 좋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잘하시고 계시는데 마을에 어떤 살아있는 이야기를 조금 더 중심으로 이야기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고맙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네, 오늘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월곡동의 1동 2동 하면서 월곡동의 문화 경관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 속에서의 당연한 가치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네 분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내용 중에서 잠깐 좀 보면 수많은 국가에서 온 이주민들이 광주에 보니까 한 4만여 명 정도가 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방산구에서 방산을 가장 집중적으로 살고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월곡 1동 2동에 또 대부분의 외국인 주민들이 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적 측면에서의 이제 변화는 우리가 쉽게 또 발견할 수 있고 또 월곡 1동 2동 도로 중심에 있는 간판이나 상점과 이런 도로 경관의 변화를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문화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나온 것 중에서도 우리 여러 이제 지자체나 또 NGO 단체 쪽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이주민들의 목소리, 이주민들의 삶에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더 중요한 부분은 또 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어떤 만남, 오늘 그런 일이 나왔잖아요. 만남, 또 깊이 있는 만남 이런 게 좀 없더라.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만이 또 안정적인 사회통합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김교학 소장님과 네 분의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의미에서 박수를 치면서 오늘 5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광고 하나는 6번째 이야기는 3월 8일 화요일입니다. 마찬가지 이곳에서
4시부터 시작할 얘기입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이주민들, 또 고려인들, 또 이주 배경 청소년들의 교육 문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5번째 자담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박수를 치면서 진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